실제 겪었던 사고나 제 주변에 사고를 당했던 그런 임상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위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동영상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뒤에서 보이질 않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목차입니다.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에너지의 본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그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하는데 이게 뭔지 오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의 위험원을 제거한다는 게 뭔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이게 지금 번개가 치는데요. 이 번개가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장면 끝에 사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좀 끔찍한 장면이지만은 이제 교육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철입니다, 전철. 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왜 죽었느냐?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죽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우리가 지금 이 운송수단으로 쓰는 게 KTX, 전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디젤 엔진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부 전기로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전철 타실 때, KTX 타실 때 그 위쪽에 전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계속 레일을 따라서. 그리고 그 KTX나 전철에서 뭐가 올라와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로. 붙어서 계속 슬라이딩을 하면서 갑니다. 그게 팬트그라피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전기를 받아요, 전선에서. 받아서 이 운송 설비를 구동하는 모터를 돌리고 밑에 레일로 빠져나갑니다. 레일하고 그 위쪽에 전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전압이. 24,000V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가보면은 접근 금지, 위험,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런 표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거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위를 잡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 이 손을 잡는 순간에 저 사람 몸에 24,000V 전압이 걸린 거예요. 벼락 맞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 몸에 저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몸에 체중의 70% 정도가 물입니다, 물. 근데 그 물을 0도에서 100도씨까지 팔팔 끓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100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 순간에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뼈에 있는 골수에 있는 수분까지. 그래서 새카맣게 수덩이에 대해서 타 죽은 겁니다. 전기가 저렇게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오늘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은 뭐가 위험한지를 알게 되고 위험의 본질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전기가 뭐냐? 이 전자가 번개전자죠. 라이트닝. 이 번개전자 한자가 만들어진 게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죠. 몇천 년 전에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번개가 전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로 전기는 번개의 에너지입니다. 번개의 에너지. 이 번개가 치고 있는데 저 번개의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물질은 계속 분석을 해 들어가면 분자가 나옵니다. 그 분자를 또 분석을 하면 원자가 나오죠. 원자를 다시 쪼개면은 원자 핵과 그 주변을 이 확률 궤도함수로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 궤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 물질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끌어당기죠. 그게 똑같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원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있죠. 수소가 1번이고 헬륨이 2번이고 리튬이 3번이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그 원자 번호 2번 헬륨을 예를 든다면은 원자 핵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숫자의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 플러스 전기에 구속이 돼서. 그게 원자의 본질이에요. 그럼 원자 하나 단위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중성입니다. 중성. 전기를 띠지 않죠. 그런데 전기를 쓰는 거는 뭐냐? 이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쓰는데요. 이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쓰냐? 이게 이제 원자 번호 3번 리튬의 원자 구조입니다. 원자 핵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주변을 이렇게 불규칙한 그 확률 궤도 함수를 띄고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잡아당기니까 구속이 돼서 이 원자 하나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는 이거 하나를 떼내는 거예요. 전자를 떼내는 거예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아주 크고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는 작아요. 작아서 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 핵에 플러스 전기가 3개가 있고 그 주변에 3개의 마이너스 전기가 있었는데 한 개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원자는. 떨어져 나와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여기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 끌어당기는 힘을 쓰는 게 그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자연계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상태에서 하나를 떼내서 그 균형을 깬 다음에 자연계에는 항상 균형이 깨지면 균형을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 복원력을 쓰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복원력. 그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제 원자번호 29번 굴인데요. 원자 핵에 29개의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29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이제 전자 궤도에 들어가는 이 규칙이 있어요. 이게 1궤도, 2궤도, 3궤도 들어가고 맨 마지막 4번째 궤도에, 구리 원자의 4번째 궤도에 전자가 1개가 있어요. 저 1개는 원자 핵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가 있으니까 잘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 그게 좀 자유롭게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전기를 도통을 시키는 소재로 쓰는 거예요.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전달을 하니까. 자,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근원은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쓰는 거라 그랬죠. 발전기는 뭐냐? 우리가 발전기 하는 발전기는 원자의 양성자하고 전자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기계예요. 강제로 분리시켜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드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 일으킬 기자입니다. 전기에너지의 힘에, 그 번개전자의 힘력자죠. 기전력은 원래의 안전상태로 복구하려는 복원력이 발생하는 거, 그게 기전력입니다. 그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이에요. 에너지는 뭐냐, 전기에너지는? 전자가 움직이는 힘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크고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이놈이 전자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합쳐지려는 그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구 차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는 지구의 에너지입니다. 지구의 에너지. 지구 전체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차원에서 중성이거든요.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지구 차원에서 전기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분리가 된 게 번개입니다. 번개. 이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구름이 있죠. 구름. 구름에서 땅으로 이렇게 전기가 연결되는 거, 이게 번개입니다.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구 전체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똑같은 수로 중성이었는데 구름이라는 게 수증기죠. 강이나 호수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태양의 복사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구에 있는 전기 중에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구 전체에서 이제 균형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점점 많이 모이겠죠. 모여서 이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길 때 번개가 칩니다. 공기는요, 전기가 아주 흐르기 힘든 부도체입니다. 이 공기 1cm를 뚫고 전기가 흐르려면은 직류 같은 경우에는 3만 볼트가 필요해요. 3만 볼트. 교류 같은 경우에는 2만 1000볼트가 필요합니다. 1cm를 흐르기 위해서. 그러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분리가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점점 분리되는 양이 많아지면 힘이 점점 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리가 됐을 때 구름이 이 지표면에서 수백 미터에서 1km, 2km 높이에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을 때 그냥 뚫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래서
올라갔던 분리됐던 전기가 한꺼번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됐다가 돌아오는 거, 이게 번개입니다. 저 번개가 치면서 이제 번쩍하면서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모습이 보이죠. 저 번개 치는 게 사실 전기가 흐르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는 지구 차원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 힘을 이용하는 게 전기 에너지의 본질이라는 이거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중언부언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연에서 번개가 치는 장면에 아주 잘 찍힌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은 영동고속도로 타고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오다 보면은 2000점에 오면 왼쪽에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거기 지날 때 보면 무슨 탑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테스트하던 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게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면서 그 타워가 그냥 있는 타워에 위에다가 이렇게 뭐 조형물을 하나 달아난 게 있습니다. 그 위에 피레침이 있어요. 근데 그 피레침으로 낙뢰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방 당국은 낙뢰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고 일부는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술로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전기가 흐르는 게 리얼하게 보이죠. 저게 이제 번개 치는 장면 중에서 아주 우리가 이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제가 저 장면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전기의 본질적인 원형이 번개라 그랬죠. 지구에서 구름으로 분리된 전기가 다시 합쳐지는데 공기를 뚫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큼 커져서. 그런데 이 전기는요,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자연의 법칙은 뭔가 불균형이 생기면 균형을 회복하려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균형을 회복하면서 가장 힘이 적게 드는 쪽으로 가요.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이동하기 쉬운 경로를 선택해서 옵니다, 전기는. 그걸 이용하는 게 피레침이에요. 피레침은 이게 돌침을 하나 세우고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땅 밑에 묻어놨어요. 이 피레 돌침부터 여기 이 전선을 타고 땅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기가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그 이놈이 여기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로 오면은 가장 힘을 안 들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피레침이 저기 좀 언어 모순 단어입니다. 언어 모순 단어. PRP자에다가 낙뢰 레자에다가 돌침 침자거든요. 낙뢰를 피하는 침이라는데 사실 아니에요. 수레침이에요, 수레침. 낙뢰를 끌어당기는 침이에요. 자기가 끌어당겨서 자기가 낙뢰를 맞으면서 주변을 보호를 해줘요. 주변에 낙뢰가 떨어지는 걸. 그래서 이제 주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피레침이라고 하는데, 피레침의 그 용도나 기술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수레침이 맞습니다. 수레침이. 이게 전기의 본질입니다. 전기의 본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영상을 좀 넣었는데요. 번개가 이렇게 치고 있죠. 이게 전기가 흐르는 힘이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힘이 나옵니다. 전기는. 구름에 아무리 많은 전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그게 흐르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댐에 아무리 많은 물을 가둬놓고 있어도 그 물을 흘릴 때 힘이 나오죠. 수력 발전을 할 때 그 물을 흘리면서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물레방아를 보시면 됩니다. 물레방아가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면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내려온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뭐냐? 이 물이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있었죠. 이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이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게 물레방아입니다. 전기도 이렇게 흐르는 힘을 쓰는 거예요. 전기는 흘러야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터리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을 때 불이 안 켜지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전구를 연결했을 때 흐르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서 전열기를 달면 흐르면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는 흐를 때 힘이 나옵니다. 전기는, 자,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을 쓰죠. 그 힘의 근원은 물의 높이자 수위입니다. 수위. 이 수압이라 그러죠. 전기는 전기가 흐르는 힘을 씁니다. 그 힘의 근원은 전기의 전압차입니다. 그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 하고 전기적인 압력이라 그럽니다. 물하고 전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물을 생각을 하면은 전기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물은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죠. 전기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 에너지 본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전기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 이동. 자, 여기 영광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여기 이 프로젝트도 제가 같이 좀 동참을 했었는데요. 여기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광양제철소에서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분리를 했습니다. 발전기에서. 여기서는 합쳐지지 못하게 막아요. 막고, 야, 이 이리로 돌아오면 합쳐지게 해줄게 해서 이렇게 전설로를 만듭니다. 이놈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흐르는 힘을 쓰는 게. 그걸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제로 분리해서 이 합쳐지려는 힘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흘려서 그 흐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누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누전. 이 누전이 셀루자입니다. 셀루자. 누수, 누유, 누설 할 때 그 누자죠. 전기 회로에서 이탈된 전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리를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일을 하도록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여기가 터져버렸어요. 피복이 까져서 전기가 새 나온 겁니다. 뚝이 터져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놈은 땅으로 가버립니다. 땅으로. 왜냐? 자기가 지구에서 나온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까지 안 돌아가도 바다로 가든 땅으로 가든 땅으로 가면 지구로 돌아가잖아요. 전기는 가장 쉬운 길로 간다 그랬죠. 힘이 안 드는 길로. 누전되면 그냥 바로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전입니다. 누전. 전기가 그 회로에서 우리가 정해진 길, 전선으로 흐르도록 통제를 하는 게 전선로인데 그게 피복이 까져서 누전이 되면 그냥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선로에서 이탈한 누전 전기는 가장 쉬운 경로로 지구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이 누전을 지락이라 그러는데 지락 기술자들은 땅지자 떨어질 낙자.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ELB라 그러는데 이거 풀네임이 Earth Leakage Breaker입니다. 지구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기는 지구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해서 다시 합쳐지는 힘을 쓰는 거고 이 합쳐지는 거를 여기서 못 합쳐지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인데 우리가 원하는 용도에 의도한 용도에서 누설이 돼서 땅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그게 누전입니다. 자, 전기를 쓰는 전체 메커니즘인데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엄청 높게 전압을 올립니다. 올려서 송전선로로 초고압으로 보내서 우리 이 시내에 우리가 쓰는 수용과 근처에서 다시 전압을 낮춥니다. 낮춰서 이제 저압을 우리가 씁니다. 요걸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발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요. 모든 발전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력이 여기서 이제 핵의 에너지가 나오죠. E는 mc제곱이, m이 질량입니다. 질량. 모든 물질은 질량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 상대성 그 원리에서 E는 mc제곱이라는 저 식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질량이 작아도 C가 광속입니다. 광속. 시속 30만 킬로. C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질량에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질량 결손 에너지를 쓰죠. 핵 융합이 되든지 핵 분열이 되든지 하면서 1 플러스 1이 2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 작아지는 그 결손 질량의 에너지로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게 그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여기서 원자로에서 이 그 핵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듭니다. 열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순환을 시킵니다. 물을 끓여서 한번 순환을 시키고 이 순환시키는 루프가 이게 폐루프입니다. 폐루프. 밀폐된 루프예요. 그리고 여기 열교환기를 통해서 다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압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이쪽에 냉각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모든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다 그랬죠. 바닷가에 있는 발전소가 냉각수를 쓴다 그래서 냉각수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바닷물을 끌고 와가지고 이 첫 번째 루프가 있고 두 번째 루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루프에 이게 전기가 있는데 여기서 급속하게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급속하게 압력이 낮아지겠죠. 여기서 그래서 흐르는 압력이 큰 고압이 생겨서 이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바닷물을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한국형 경수원자로 개통도입니다. 한국 원자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원자로가 어떤 위험성을 공통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는데 한국형 원자로가 가장 안전하다는 게 한국형 원자로는 이렇게 원자로에서 밀폐 루프를 하나 만들고 다시 2차 루프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도 이쪽이 깨져도 방사능이 안 나옵니다. 방사능에서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형 원자로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뭐 중수로가 있고 경수로가 있는데요. 중수로는 이 냉각수를 그 중성자 두 개가 있는 그 무거운 수소를 씁니다. 이 중수로에서는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게 이제 핵 무기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경수로인데요. 일반 수소를 사는 경수로인데 여기는 플루토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중수로를 쓰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한국형 경수로는 격리된 열교환기를 쓰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자로가 그때 이제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가 나면서 이 후쿠시마 원자로는 이게 없어요. 2차 루프가 없이 여기가 깨져버린 건데 여기가 깨져서 이제 방사능이 누출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죠. 모든 발전소가 똑같습니다. 화력, 수력, 풍력, 조력, 파력, 태양광, 연료전지 모든 발전소가 이러한 원리로 이 발전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이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시켜서 사용하는 게 그게 모든 발전소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 비등수형 경수로인데 여기는 원자로에서 이렇게 돌리는 루프가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죠. 이렇게. 하나만 있어서 여기가 깨지면 방사능이 나와버리는데 한국형 원자로는 이 루프가 하나 있고 밀폐된 루프가 하나 있고 다시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루프에는 방사능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 사고가 났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그 여파를 우리가 또 겪고 있죠. 저게 이제 모든 그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나면은 그게 이제 그 풀프로프라 그러는데 풀프로프. 사고가 나면 안전한 쪽으로 가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은 가장 가까운 층에 가서 멈추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설비가 안전성을 그렇게 고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저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균열이 될 조짐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상태로 원자로를 정지를 시키는 그 감속제를 넣어가지고 정지를 시키는 형태로 가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휴먼 에러가 같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컨트롤 전원을. 컨트롤 전원을 놔두면 그게 이제 가장 안전한 쪽에 가서 멈출 텐데 무조건 이게 전원을 꺼야 되겠다는 상태에서 그 판단을 해서 전원을 꺼버리니까 이게 안전한 상태로 가기 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지면서 이제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그런 뭐 엄청난 재앙이 됐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본식 비등형 경수로는 원자로 손상 시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기 때문에 이 이중 안전장치가 부재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열교환기 가압 경수로는 원자로가 여기가 손상이 돼도 방사능이 직접 누출이 안 되도록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어도 그나마 좀 안전성이 있으니까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보령화력 발전소, 제가 아까 그 사고 났던 그 발전소, 그 다음에 삼척 그린파워, 이 두 개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영광 한빛 원자력, 그 다음에 뭐 충주댐 수력 발전소, 뭐 이 프로젝트를 다 제가 같이 동참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발전기 터빈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고압의 전기가 와서 이 터빈 날개를 때려가지고 이 터빈을 돌려서 운동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회전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전기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뭐 이 식이 그 미분식인데 뭐 저 식을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계에는 복원력이 있다 그랬죠. 자연계에 뭔가 평형이 깨지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려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너지는 뭐냐? 자연계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자기장이. 우리가 나침판을 대면은 북쪽이, 그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이 남쪽을 가리키죠. 근데 사실은 북쪽이 S극이에요, 북극이. 남극이 N극이에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N극하고 S극하고 끌어당기잖아요. 나침판에 N극이 북쪽을 가리키니까 북쪽은 S극인 거예요. 나침판에 S극이 남쪽을 가리키니까 남쪽이 N극인 거예요. 그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연 자기장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가 어떤 방향을 잡을 때도 쓰고 우리 인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오존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 자기장의 균형이 깨지면은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발전기는 뭐냐? 자기장의 균형을 깨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면서. 그러면 자기장의 균형을 본래대로 회복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회복하려는 그 힘이 전기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균형을 깨는 게 발전기를 우리가 돌리잖아요. 기계적으로. 돌려서 자기장의 균형을 깨주면은 그 자기장을 원래 회복하려는 쪽으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우리가 이쪽으로 힘을 가해주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그 법칙을, 자연의 근본 논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발전기 모형인데요.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전력이 나오는데 이 발전기 안에 수소가 들어있습니다. 수소. 발전기 안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게 왜 수소가 들어가 있느냐? 공기보다도 수소가 냉각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마찰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발전소 수소 폭발 사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발전기 안에 수소가 가득 채워져서 이게 이제 공기 대신 이 역할을 합니다. 냉각 성능이 우수하고 기체 마찰 계수가 낮아서 이게 돌아가는데 힘이 적게 들죠. 그 부식을 안 시킵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부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가 리크가 되면서 발전기 폭발 사고가, 그 발전소 수소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발전소의 심장입니다. 심장. 고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이 있는데 아까 만들었던 고온 고압의 전기를 이 터빈을 때려요. 이 날개가, 고압 터빈은 날개가 좀 작습니다. 중압 터빈은 조금 더 크고 이거 저압 터빈은 더 크죠. 이렇게 여기 한번 때리고 여기 한번 때리고 여기 한번 때려서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기를 터빈 3개를 때리면서 이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저기까지 보고 전기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만드는데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압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게 22,000V 정도가 나옵니다. 수력 발전소 11,000V, 화력 발전소 22,000V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기를 올려요, 이렇게. 엄청난 전압으로 승합을 합니다. 초고압으로 승합을 합니다. 발전소에, 이게 이제 테이크 파워라는 건데, 발전소에서 나가는 전기를 엄청나게 변압기를 가지고 승합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송전을 해요. 우리나라 송전은 154,000V, 345,000V, 765,000V까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왼쪽 산에 보면 이런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이제 765 철탑입니다. 우리나라가 765까지 지금 송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저렇게 전압을 높이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물하고 전기하고 원리가 똑같다 그랬죠. 물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치 배관이 하나 있고 여기에 브랜치 배관이 있고 여기에 브랜치 배관이 있습니다. 수압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여기가 수압이 엄청나게 높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압이 낮죠. 같은 굵기의 배관의 배관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시간당 25톤을 보낼 수 있으면 여기는 시간당 100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수압이 높으면, 압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송전선로의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송전선로 굵기를 굵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이걸 굵게 하면 철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됩니다. 굵기가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점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전에는 뭐 154 쓰다가 345까지 올리다가 지금 765까지 올린 거예요. 765 송전하는 거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 쪽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도 우리가 세계 최고였죠. 그리고 전기의 품질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고,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전기 쪽에는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고압으로 만들어서 송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를 쓰는 도심지에 오면은 이게 전압을 낮추는 강압 변정소에서 22,900V 정도로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전주가 있죠. 전주에 이게 이제 주상 변압기라 그럽니다. 기둥 위에 있는 변압기라고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게 22,900V고 여기서 220V, 380V로 낮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강당에 지금 전기도 전부 저 형태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전기 에너지 전체 흐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동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자, 전기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승합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강압을 해서 쓰는데 결국 여기 쓴 전기가 이리로 돌아갑니다. 전기는 원래 분리된 대로 돌아가는 힘을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분리를 했다가 이 우리가 흘리고 싶은 대로 쭉 흘리면서 일을 시키고 원래 자리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는 그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전기 에너지의 이동 속도는 광속이라 그러죠. 광속,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라 그랬죠.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전자의 이동 속도는요, 놀랍게도 1초에 1mm 정도밖에 못 갑니다. 1초에 1mm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광속으로 움직여요. 거의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송전선로에 우리가 철탑에 뭐를 쓰느냐?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는 걸 씁니다. 가운데 강심이 있고 주변에 알루미늄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 765 철탑인데요. 이 선이 우리가 피복이 돼 있을 줄 알죠. 전선은 피복이 돼 있잖아요. 피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나선이에요, 나선. 피복이 없는 선을 걸쳐놨습니다. 그럼 그 피복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이 애자입니다, 애자. 이 애자가 전선 피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765 정도면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길이의 애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피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5m, 4m 이렇게 피복을 해야 돼요. 절연물을 피복을 하려면. 그러면 직경이 10m 되는 그 전선을 어떻게 걸쳐 놓겠습니까? 송전선로. 피복을 못 하는 거예요. 피복을 안 하고 이 애자를 통해서 절연을 하면서 여기는 전부 나선이에요, 나선. 그냥 피복이 없는 선이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날이 흐리거나 이러면 부지직 하면서 어떤 코로나가 생기는 게 피복이 없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저게 방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 알루미늄 선을 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이 낮은 걸 전선으로 써야 되죠. 근데 전기 저항이 우리가 가장 낮은 건 백금입니다, 백금. 그 백금을 전선으로 쓰기는 너무 고가니까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적절한 게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가 그 가격 대비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구리를 쓰는데, 송전선로는 구리를 안 써요. 구리가 가격이 또 비쌉니다.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그래서 알루미늄 연선을 쓰는데, 요거 자세히 보십시오. 저항이 같은 값의 저항일 때, 동일 값의 저항일 때, 여기 이제 동일 직경에 이 알루미늄 선하고 구리선이 있을 때 저항은 알루미늄 선이 더 크죠. 무게는 구리가 훨씬 무겁습니다. 비용도 구리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 구리하고 같은 저항값의 알루미늄 선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항은 같은데 무게가 훨씬 적죠. 가격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선을 쓰는 거예요. 동선을 쓰기에는 어떤 무게라든지 가격 면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저게 또 무거워지면은 철탑이 또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지금 철탑보다 몇 배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선을 쓰는 겁니다. 동일 성능 도체 적용을 할 때 가격이 싸고 가볍기 때문에 송전선의 무게가 가벼워야 송전선탑 필요한 구조 강도가 작아져서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뭐 상식적으로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전기가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력계통부인데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어떤 한 군데 전기가 죽으면 다른 쪽에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전 거의 안 되죠, 정전. 정전율이 세계 최소입니다. 어떤 전압이나 주파수 안정도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근데 전기가 움직이는데 발전소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한다 그랬죠. 여기서 못 합쳐지게 하고 이리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려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지게 하면서 전기를 쓰는데 전선 내부의 전자 이동 속도는 초속 1mm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 원자력에서 광량 제출소까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왕복하면 300km죠. 이 전기 에너지 왕복하는 시간이 광속으로 가니까 0.001초 만에 이 나가자마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나가자마자.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나가자마자 들어옵니다. 거의 동시로 봐도 됩니다. 동시로. 근데 전자는 1초에 1mm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실험실에서는 탄성 충돌구 실험 장치예요. 우리 뭐 학교에서 물리 쪽에 가르치셨으면 이런 교구를 사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땅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 때리면 끝에 튀어나오죠. 저거는 공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구공을 10개를 놔두고 이쪽에서 하나를 땅 치면은 맨 끝에 있는 게 그 순간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당구공이 이동하는 건데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게 1mm를 움직여도. 그 전자가 연쇄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기 에너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 전기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속도가 광속으로 저렇게 나가자마자 동시에 들어오느냐,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전기 안전 대책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어서 높은 탑을 쌓아갈 테니까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벌레가웃 한번 보겠습니다. 벌레가웃. 대정전이라 그러죠. 저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저걸 무서워하고 저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느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레가웃, 대정전. 벌레가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전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2018년에 홋카이도에 대정전이 한번 일어났죠. 5일 정전됐는데
1조 3천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만 저렇고 다른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났죠. 2003년 8월에 미국 북동부에 대정전이 한번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블랙아웃이 된 거죠. 여기가 이게 밤에 위성 사진인데 여기 새까맣게 다 죽어버렸죠. 3일 정전 됐는데 피해 금액이 12조 정도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대정전이 블랙아웃이 될 뻔한 그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블랙아웃이 왜 일어나느냐.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기에너지는요, 만들어지자마자 나가서 그 순간에 그대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생산과 동시에 쓰는 게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죠. 배터리, 전력 저장 장치 이런 거 있죠. 근데 아주 미미한 양만 저장할 수 있어요. 대용량의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면요,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우리 문명이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배, 잠수함, 그 다음에 비행기, 모든 거 전기로 쓸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바로 소비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워요. 수용가의 전력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우리가 얼마의 전력을 생산해야 조금 여유있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소비를 할 수 있냐. 소비를 못하면은 그냥 소실돼 버리거든요. 그 에너지는. 그래서 항상 그 수지를 맞추고 있어요. 맞추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10을 생산을 하는데 11, 12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10을 쓰는 거하고 12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발전기가 서버려요. 발전소에서 10을 생산하는데 이게 막 8, 9 정도는, 7, 8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3, 2를 쓰면 이게 또 언밸런스가 되면 서버려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발전기 터빈 아까 보셨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 큰 게,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면서 관성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멈춰버리면은 터빈이 폭발해버려요. 그 관성에너지가, 그 운동에너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축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터빈 건물 그 자체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건데,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수지가 안 맞을 때 쓰는 것보다 너무 많이 쓰거나 만드는 것보다 많이 쓰거나 만드는 것보다 너무 적게 쓰면은 안전장치가 동작해서 발전소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발전소 쓰면 어떻게 되느냐. 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가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한 군데가 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부하 분담을 하겠죠. 그럼 거기도 또 부하량이 언밸런스가 될 거 아닙니까? 연쇄적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발전소가. 발전소가 연쇄적으로 서버리면은 그 주변 인근에 홋카이도나 아까 미국 북동부처럼 그렇게 대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정전이 일어나면 발전소 서면은 다시 돌리면 되지 않냐 생각하시죠? 근데 다시 돌리기 힘들어요. 우리가 조그만한 기계는 섰을 때 다시 스위치가 넘어 돌아가지만 발전소는 한번 죽잖아요. 이거 살리는데 최소한 3일 걸려요. 3일도 외부에서 발전소를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전기를 받을 수 있을 때, 다른 발전소에서 받을 수 있을 때 3일 정도 걸리고, 그 전기조차 없으면은 발전기를 가지고 계속 돌려서 하나씩 세워가면 한 7, 8일 걸려요. 일주일 정도 전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2011년 9월 15일에 대정전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9월 달에 그때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은 전체 지금 7,500만 킬로와트를 쓰는데 여유율이 334만 킬로와트였어요. 4% 여유율이 있어요. 보통 10% 정도 여유율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는데 저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대정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어떻게 했느냐. 정전 통보 안 하고 그냥 강제로 죽여버렸어요. 한전에서. 정전 통보를 안 하고 뭐 공장이든 뭐든 전기를 강제로 죽여가지고 저 이제 여유율을 올려가지고 대정전까지는 가지를 안 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날 제가 이제 4월 16일이면 얼마 안 됐죠. 이때 전력거래소 들어가서 상황을 한번 봤어요. 이런 고비가 있으면서 발전소를 많이 지었습니다. 뭐 강릉에도 지금 발전소 짓고 있죠. 안림 발전소 짓고 있고, 저기 동해에도 짓고 있고, 삼척에도 발전소 짓고 있고, 발전소들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여유율이 항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4월 16일 날 전력거래소에 들어가서 여유율을 보니까 68% 여유율이 있어요. 오후 2시에. 저녁 7시에 들어가 보니까 38% 여유율이 있습니다. 저 여유율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력 생산을 10을 하는데 거기에서 20의 여유율이 있으면 20% 여유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의 여유율이 말이 좋아서 여유율이죠. 그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전기는 생산되는 순간에 동시에 쓴다 그랬잖아요. 20%를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0만 킬로와트 예비율을 만드는데 8억 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 4월 16일 오후 2시 현재는 시간당에 260억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260억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 이 작년 영업 손실이 32조입니다. 32조. 저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반 뭐 민간 기업 32조 손실 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한전에 이제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니까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전력 요금을 올리자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대정전이 되면은 왜 위험하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는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 응급실 있잖아요. 응급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전부 다 생명 보조장치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정전이 되면 병원에 전기 공급이 안 되죠. 근데 병원에 비상발전기 있죠. 비상발전기 돌리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비상발전기 최대 용량이 1시간, 2시간밖에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안에는 대부분 전기가 다시 들어오니까. 근데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전기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승강기 전부 올 스톱입니다. 땅 밑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교통, 물류, 통신, 냉난방, 냉동창고 전부 스톱입니다. 냉동창고에 있는 물건들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상하수도 다 멈춥니다. 물 안 나옵니다. 하수 못 나갑니다. 양식장, 농수산 양식장 전부 폐사합니다. 소방시설, 치안, 안보 전부 붕괴돼 버립니다. 핸드폰도 못 써요. 대재앙이 이런 거예요. 대재앙이. 그래서 대정전이 무서운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이제 전기기술자들이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강의 준비하면서 5월 17일 날 수요일 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수요일 날 그 21시 10분에 전력거래소 들어가 보니까 예비율이 24%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그 시간당에 133억 원의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3억을 한 시간당에 버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요금 누진제 있죠, 누진제. 우리 가정에는 이제 계약 전력이 300kWh입니다, 한 달에. 근데 300kWh를 이제 그대로 쓰면은 요금이 아주 작은데, 뭐 400, 500 이렇게 하면은 300kW까지는 예를 들어서 1kWh당에 뭐 30원이면은 300이 넘어가면은 50원, 60원 됐다가 나중에는 1kWh당에 100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늘려서 받느냐? 한전에서는 계약 전력을 기준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력 기준으로 돌리는데 이 사람이 계약 전력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저런 위험이 있잖아요. 적게 써버려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안 맞추면은 요금 할증을 가지고 그 컨트롤을 하려고 요금 할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가정용 전력은 조금 지금 문제가 있죠. 그 300kWh 그게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기준을 적용해 놓은 건데 지금 그때는 뭐 TV, 냉장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 뭐 한 집에 냉장고가 몇 대가 있고 에어컨이 몇 대가 있는데 300kW 그걸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300kW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데 그걸 개선을 하자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각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설비의 위험은 제거, 이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설비의 위험은 제거. 자, 총정리입니다. 전기는 지구의 에너지라 그랬죠. 지구 전체에 같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이 결합 상태로 안정 상태에 있는데 번개라는 거는 지구 전기가 자연적으로 분리됐다가 재결합하는 거죠. 이 일시적이고 통제불능입니다. 이 불안정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지구의 전기를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재결합하는 겁니다. 통제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통전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형태는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합니다.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 이 전기설비의 위험은 뭐냐?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예요.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죠, 제어가.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면서 제어가 가능한, 이게 통제 가능한 전기예요. 근데 통제불능 상태가 뭡니까? 아까 제가 누전 말씀드렸죠. 우리가 흘리고자 하는 그 길에서 터져 나가버린, 뚝이 터져서 나가버린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전기. 그게 전기에너지의 근본적인 위험원입니다. 누전된 전기가 우리가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예요. 그게 전기에너지의 근본적인 위험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남한하고 북한 지금 야간 위성 사진인데요. 북한이 이거 없죠?
이 북한이 엄청난 전력난을 겪고 있어요. 남한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서울 경기 부분인데, 여기 불야성을 이루고 있죠. 강원도 여기도 되게 밝습니다. 강릉 지역도. 여기도 많이 지금 발전을 해 있죠.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 북한의 여기 어떤 전력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이제 전기 기술자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시설, 건설 현장, 우리 이렇게 뭐 강의장, 산업설비, 운송설비, 모든 게 지금은 거의 전기에 의존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시설에서도 화재가 난다든지 트러블이 나는 게 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트러블이 납니다. 근데 그 전기로 인해서 트러블이 난 게 판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가 위험하고 뭘 근원적으로 대비하면 되는지, 그게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에너지를 대량 생산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대량 생산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보편적인 위험을 또 감수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이 대용량의 에너지가 있을수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 위험을 우리가 편리에 대응해서 그냥 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사회라고 울리백이 쓴 아주 그 훌륭한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다는 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하게 가려 그러면은, 오늘은 전기설비의 위험이 뭔지 그걸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아시면은 이 세상을 널리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10시 10분에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